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진주의 부동산 원포인트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벌써 여러분과 함께 이 불인이 탈출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9번째 시간이래요. 그런데 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분인지 저는 몰랐네요. 우선은 정말 능력 있는 감정 평가사인 거는 뭐 좀 설명으로 들었고, 제가 뭐 체감은 못했지만 설명으로 들었고, 디벨로퍼로도 유명하셨는데, 아니 유튜버 잭형으로 왜 이렇게 유명하신 거예요? 오늘 모셨습니다. 주정훈 평가사님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난번 방송 보니까 친구분, 네. 그렇죠? 장세별 아나운서 저랑도 친분이 있는데 같이 하시는 거 보니까 저랑 하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이시던데요. 아니에요. 그때 막 갑작스럽게 하느라고 네. 좀 힘들었습니다. 네, 다행히 사회생활을 하실 줄 앞으로 저랑 계속 해야 되는데. 네, 다시 제가 그때 이제 건강관계로 한 번 평가사님을 못 뵙고 이제 3번째 만남 우리 시간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쭉 우리 평가사님 외에 변호사님이랑 또 세무사님이랑 방송을 찍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간중간 막 이것저것 저도 불인이로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들은 생각은 지난번에 이제 지병근 세무사님이랑 촬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되게 어렵긴 하지만 그걸 공부하면서 들은 생각이 이제 투자로 주거용 부동산을 선택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대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뭐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차기 정부에서는 좀 세금을 뭐 이렇게 좀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들리지만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개정이 필요하니까 네. 당장으로서는 조금 네. 조금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 주거용 부동산이 조금 투자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잭형 평가사님은 그래도 부동산이 투자하기에는 1등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제 부동산이나 이제 투자 자산 셋 중에 하나는 인생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주식은 또 기관 투자자도 이겨야 되고 공부할 것들이 이제 또 기업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탐방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이제 코인을 하자니 코인은 기관이 요즘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세력들이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장이라 좀 이기기 쉽지 않은데, 부동산은 그래도 이제 내가 매수인일 때는 매도인, 내가 매도인일 때는 매수인, 이제 한 명만 1대1로 이기면 되니까 그런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승률이 좀 높은. 오히려 좀 싸움의 상대가 적어서 안전하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선은 이 3개 중에 하나는 꼭 투자를 해야 한다 말씀 주셨는데, 부동산이 1등이면 2등, 3등도 매겨주세요. 저는 요즘에 코인. 코인, 주식보다 코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부동산이 뭐니 해도 아직은 그래도 안전자산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주식이나 코인에 비해서 투자하면 조금 그래도 위험성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은 좀 너무 규제가 많지 않나요? 지금은 이제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어려워졌다기보다는 투자를 해서 이제 수익을 가져가기가 좀 힘들어진 세금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장이고, 사실 이제 아파트 시장은 이제 지난 상승장만 봐왔던 분들은 항상 아파트가 이제 상승하리라 이렇게 믿고 계신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여기 이제 그 부동산 지인에서 볼 수 있는 그래프거든요. 실거래 그래프인데 삼성동 힐스테이트 1단지 2010년 이제 2008년에 준공이 난 것 같아요. 2010년부터 해가지고 2016년까지 보시면 하나도 오르지 않았어요. 이 파란 게 뭐고 빨간 게 뭔가요? 파란 게 이제 실거래가고 빨간 게 이제 전세가. 그래서 이번 상승장에서 이제 꾸준히 이제 급격히 상승을 했는데, 비단 이제 강남 제일 중요한 이제 강남도 요런데 이제 마포로 가보면 마포 삼성 레미안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 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네요. 그 이제 인천 송도로 가보면 여긴 더 심해요. 2007년 최고 고점에서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전 고점을 회복할 때까지 14년이 걸렸습니다. 진짜 오래 걸렸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시장은 어찌 보면은 수요 공급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투자 자산으로서의 욕망이 만들어낸 그런 시장이 아닌가.
네, 그래서 타이밍을 제일 잘 맞춰야 되는 그런 투자. 맞아요. 그건 상승장에는 무조건 아파트를 하긴 해야 돼요. 요 네. 상승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상승장이 아닐 때는 좀 재미없을 수 있다. 송도 사셨던 분들은 마음고생이 진짜 심하셨겠어요. 그렇죠. 14년 동안. 그때 한 채만 갖고 계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채 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때 막 그랬습니다. 막 나 망했다고 이제. 그러네. 저희 사무실에도 몇 명 있었어요. 근데 또 그때를 만약에 못 참고 파셨던 분들이 제일 그렇죠. 이제 2013년에 팔았다. 그러면 이제 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웃으면 안 돼요. 네네. 그죠? 맞아. 혼나요. 네. 근데 이때 또 공급이 이제 그러면 많아서 이렇게 되냐? 네. 그것도 아니거든요. 2018년 뉴스를 보시면 지난 6년간 아파트 공급량이 부족했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망이 모이지 않으면 상승장이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구나. 네. 송도로는 욕망이 더 많이 안 모였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 워낙에 근데 송도가 그때 고분양 분양가가 높아서. 그런 얘기도 있었고. 네. 근데도 또 이 타이밍만 잘 맞추면은 상승을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렇고 뭐 인생도 그렇고 정말 타이밍 싸움이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파트만 투자하셔서 한 30년 갖고 계실 자신이 있으시면 그거 그래도 괜찮다. 네. 하긴 지금 본 것도 우리가 한 10년에서 15년 이렇게 그렇죠. 좀 힘드셨던 분들을 네네. 본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좀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기는 내가 아직 좀 참을성이 없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 팔기도 해보고 사기도 해보고 이런 거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그럼 어떻게 좀 추천해 주세요? 아파트는 이제 상승장을 기다리는 투자라면 네. 이제 상가는 본인이 어찌 보면 만들어갈 수 있는 시장.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상가 투자나 토지 투자나 아니면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꼬마 빌딩 투자나 그런 네. 것들은 괜찮습니다. 참을성 없는 분들, 조금 뭔가 많이 움직이고 싶으신 그렇죠, 분들. 주식에서 트레이딩하는 느낌으로 네.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대한민국이 너무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한데 아파트 시세나 이 아파트에 대한 거래 내역 같은 거 진짜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상가 뭐 꼬마 빌딩 말씀하셨던 그런 거는 우리가 그냥 뭐 검색 몇 번 해서 나오지 않지 않아요. 이런 시세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그 상가는 이제 대표적인 수익성 부동산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요거 이제부터 말씀드릴 방식은 투자용 오피스텔이나 월세형 주택 어떤 이제 모든 수익성 부동산을 구하는데 똑같이 사용이 되는 그런 산식입니다. 그래서 월세를 만약에 100만 원 받는다고 치면 12개월 하면 연 임대료가 나오죠. 네. 그러면 연 임대료에서 이제 수익률로 나눠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을 더해주면 그게 수익성 부동산의 가격입니다. 수익률로 뭐 어떻게 나눠줘요? 이게 100만 원을 받아서 12달 받으면 1,200만 원인데. 자, 그럼 우리 아나운서님을 위해서 예제 문제를 네, 내보겠습니다. 예시 좋아요. 네. 그럼 보증금이 2천만 원이고 네. 월세가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상가를 100만 원? 6% 수익률로 계산하면 1,200만 원 나누기. 나누기. 나누기 이제 수익률로 나눠줘야 돼요. 나누기. 네, 6%로 나눠줘야 돼요. 네. 봐보세요. 나누기 6%면 0.06이잖아요. 그 정도는 알죠. 네, 그거 아시는구나. 네. 0.06 하면은 2억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2천만 원 네. 보증금을 더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6%일 때 가격은 2억 2천입니다. 네. 네,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되게 어렵네요. 어려워요? 아니에요? 제가 오랜만에 계산을 해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거는 월세 그리고 수익률 네. 그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임대 시세가 적정한가? 이제 월세가 그러면 정확한가? 그거를 네. 다시 한번 판단해야 돼요. 네. 상가 투자를 실패하는 90% 이유가 이 임대 시세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네,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월세를 내는 거를 이제 네. 전에 맞춰놨던 사람이 여기서 월세 100만 원씩 받아 이랬는데 실제 내가 사고 들어가 보니까 월세가 50만 원밖에 안 나오고 이런 맞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다시 판단하는 거예요. 네. 이제 신규 분양하는 상가에서는 네. 이제 분양하는 분양팀들이 여기 월세는 아직 지어지진 않았지만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할 하죠. 것이고 네. 아니면 우리가 이제 원래 기존에 있었던 상가를 매매할 때도 네. 지금 이 임대료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시지만 네. 우리는 현재 시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현재 임차 시장에서 내 부동산을 다시 임대 줬을 때 얼마에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판단하죠? 그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셔서 네. 이제
용산구 상가 월세 이렇게 치시면 지금 매물들 내놓은 게 다 나와요. 그게 근데 믿을 만한 매물이에요? 보통 이제 매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허위가 있는데 네. 월세 물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허위는 없거든요. 그것도 하나 네. 팁이네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 그래서 뭐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1층은 1층끼리 비교하고 네. 2층은 2층끼리 비교하고 이제 고층은 고층끼리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효 수요라는 게 있어요. 내 상가에 와줄 사람, 손님들. 내 상가에 와줄 세대수, 기본 배후 세대수. 네. 그거는 이제 유효 수요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500세대에서 1000세대짜리 그 상권에는 네. 이제 편의점, 세탁소,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 네. 아니면 이제 소규모 카페나 이제 소규모 미용실, 네. 보습학원 이런 것들이 있고요. 500에 1000세대. 네. 네. 유효 수요 2000세대짜리 업종에는 이제 그 바바 같은 베이커리, 네. 그런 이제 병원, 학원, 이제 주류를 판매하는 그런 요식 업종,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유효 세대 4000세대짜리에는 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SSM 네. 마트, 네. 이런 거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종을 이제 면밀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장 조사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임장에 나가서 본인 상가 건물에 상가 이제 1층 가면은 네. 거기 이제 입점해 있는 업체들이 쫙 써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럼 그것들을 이제 다 적어 와서 그 건물, 그 옆에 건물, 그리고 그 옆에 건물 이렇게 다 적어 오고 네. 본인 상가가 있는 유사 상권, 유사 세대수 상권 그런 데 가서도 지금 뭐가 입점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셔가지고 공실 났을 때 이제 내 상가에 뭘 입점시킬 수 있는지 항상 네. 고민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세대수를 따지기가 되게 편리하지만 네. 뭐 주택가나 이런 데 있는 상가 같은 거는 계산하기가 조금 까다롭겠네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네. 여기 GS 편의점이 있어요. 네. 빨간 동그라미요. 네네. 네. 요거 이제 처음에 유효 세대를 잡는데 요렇게 파란 건물로 잡으면 네. 왜 이 사람들이 다 내 GS 편의점에 와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안 되죠. 네. 사실은 내 GS 편의점에 와줄 유효 세대 수는 요만큼이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하실 때는 요 후문 쪽이잖아요. 네. 후문 쪽에 신일 해피트리 2차 아파트 500세대짜리니까 네. 반으로 쪼개서 250세대. 그 위에는 원룸촌이 있어요. 왜 반으로 쪼개요? 후문이니까. 앞에 거 정문 사람들은 정문으로 가겠죠. 굳이 이제 정문에도 슈퍼가 하나 있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반으로 쪼갰고 그 뒤에 이제 원룸 세대수. 네. 여기 원룸 건물 하나하나 다 세야 돼요. 아. 그래서 18개가 있거든요. 네. 거기 이제 뭐 원룸 이제 기본적으로 한 14세대쯤 들어가 있다고 치면 네. 이제 곱해보면 이제 세대수가 나오겠죠. 그럼 요 파란색에 이렇게 조금 남은 요 도로 쪽 요거는 왜 빼요? 도로 쪽에 또 있어요? 네, 있으니까 골로 가는 거예요. 이건 거는 진짜 임장활동 해보고 지도를 봐야 좀 자세히 알겠네요. 지도를 보고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지도를 가지고 가는 걸로. 가지고 가는 공평하게, 거예요. 그죠? 네. 얼마나 유효 수요를 끌어올 수 있는지 네.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동인구가 주로 어느 동선으로 다니는지 주 동선을 파악하는지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진짜 이제 면밀하게 살펴보려면 네. 그 해당 세대수를 가지고 있는 입지에서는 임차인이 들어와서 그 매출의 10%에서 15% 정도를 적정 월세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월세를 맞춰야 네. 임차인이 돈을 벌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임차인이 손바뀜이 일어나지 않고 이제 계속 버틸 수가 있고 네. 그 정도 이제 심도 깊은 분석을 하시면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편의점을 내가 계약하겠다라고 네. 하면은 이 편의점이 월 매출이 한 1,000만 원 나와야 네. 그 내가 100만 원 정도의 그렇죠. 임차료를 받으면 네. 적정하다. 보통 뭐 1,500 나오면 150 정도가 임대료로 적정하다. 네. 네. 그래서 매출액을 먼저 예상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임대 수준도 그렇게 따져볼 수 있어요. 네. 그럼 만약에 신축 상가의 경우에는 그냥 주변 그런 상가들이랑 똑같이 비교하나요? 그렇죠. 이제 보통은 이제 주변 상가의 지금 임대 시세로 이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예전에는 지하철 타고 다닐 땐 지하철에도 많이 붙더니 요즘에는 그냥 운전하고 다녀도 옆에 이렇게 쬐끄맣게 전봇대 같은 데 막 붙여놓고 이러다 전봇대가 요즘 없나? 있죠? 전봇대 있죠. 본 것 같은데. 네. 네. 이렇게 막 붙어 있더라고요. 상가 투자 수익률 얼마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는 공부를 조금 했으니까 수익률과 막 여러 가지를 따지겠지만 사실 수익률 막 10% 이렇게 써 있으면 혹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써 있어요. 뭐 그냥 투자하면 얼마인데 네.
뭐 은행 대출을 몇 퍼센트 활용해서 10% 수익률 뭐 보장 막 이런 거.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2억에 내가 이제 살 수 있는 상가인데 월세가 100만 원이래요. 100만 원. 네.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죠? 1,200만 원 버는 거니까 2억을 투자해서 1,200만 원 버는 보증금은 거잖아요. 없다고 치고. 네, 계산기 해도 돼요? 2억에 아까 했는데. 6%? 네. 6%. 이제 대출 없이 사면 6%. 네. 그렇죠. 근데 2억짜리 상가를 사는데 1억 5천을 대출을 받았어요. 네.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오거든요. 네. 1억 5천을 3% 이자로 대출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이자가 얼마 나오죠? 한 달에? 그러면 이자가 이제 1억 5천에 3%면 네. 450만 원 나오잖아요. 1년에. 내가 투자한 금액이 이제 2억이 아니고 5천만 원이잖아요. 5천으로 나눠주면 네. 15%가 나와요. 아. 그게 이제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 네. 네. 그럼 거의 2배가 넘게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15% 수익이라고. 보통 6% 수익이다 이렇게 하면 잘 안 오니까. 그렇죠. 대출을 얼마 뽑느냐에 따라 그죠. 그건 또 수익률이 또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얼마다라고 얘기했을 땐 네. 대출 없이 그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익률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착오가 없게 만드는 어찌 보면 네. 그러니까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대출 없이 계산하는 게 맞고 헷갈리지 않게. 네네. 근데 나중에 진짜 실제로 실행할 때는 대출을 좀 활용해도 오히려 이게 좀 수익률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무조건 대출은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무조건은 아니고. 무조건 아니에요. 네, 조심해야 되죠. 자, 어쨌든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 상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도 이 수익률 맞으면 저렴한 매물이면 사도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외에 좀 따져볼 게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헷갈리지 않도록 수익률 외에도 중요하게 이 투자 요소로 꼽아야 한다라는 거 정리를 좀 해주세요. 임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네. 첫 번째. 네, 임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 부동산이 공실이 났을 경우에 네.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어떤 업종이 있는가 대체 업종. 네, 아까 그런 그 것들이- 세대수에 맞춰서. 네, 그런 것들이 이게 나가도 이게 들어오면 되겠다. 뭐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 네. 그런 걸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은 어찌 보면 이제 수익률은 지역별로 네. 그 지역이 통용하는 수익률이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본인이 나름대로 나는 최소 이자만큼은 수익률이 나와야 투자를 할 것 같아. 이런 자기만의 기준을 좀 세우시고 사실 실제로도 이자 정도는 나와야 좀 마음의 여유가 그렇죠. 생기면서 그렇게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세 가지를 가장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지만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죠? 왜냐면 불인인 제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이 상가 투자 쉽게 설명해 주셨지만 저희 같은 불인이에게는 너무 멀고 먼 이야기 같아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사례로 좀 네.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쨌든 간에 이제 오늘 시간은 망하지 않는 상가 투자니까 네, 망하는 사례를 한번 그것만 안 하면 되는 네. 거니까. 망하는 사례 이제 이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례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분양하는 상가를 이제 살 때는 네. 보통은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제 그 임대료가 있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그냥 이 임대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팔았는데 네. 이게 사람들이 이제 당하다 보니까 야 보니까는 그 시세 못 받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진화한 건 이제는 실제로 계약을 해요. 네. 실제로 계약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3천에 200만 원짜리 이제 상가를 계약을 하는데 이제 이 렌트 프리를 막 6개월, 막 1년 이렇게 주는 거예요. 1년 동안 내지 말라고. 네. 그 다음부터 3천에 200만 원 내라. 네. 이렇게 이제 계약을 막 하는 게 이제 성행했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어찌됐든 간에 사는 사람한테는 팔아 이렇게 계약되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서 팔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사는 사람은 이제 렌트 프리로 장사하다가 실제로 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손바뀜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이제 사람이 나가버리면 그 200만 원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 더 진화해가지고 네. 이제는 이 상가를 사면 5%의 확정 수익을 주겠다. 맞아요. 네. 봤어요. 그런 거. 그렇게 이제 확정 수익으로 가가지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3천에 200만 원짜리 상가인데 확정 수익을 2년 동안 주겠대. 그러면 2년 동안 200만 원이면 4,800만 원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 금액도 분양가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아, 분양가가 비쌌구나. 네. 그렇게 비싸게 분양하면서 최소 2년은 이거 보장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신축 상가를 산다고 해서 다 망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거기도 입지가 좋은 자리가 있거든요. 비싸지만
그런 것들을 사두면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입지가 좋기 때문에 살아남고 네. 임대료도 상승할 여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상가들은 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네. 신축 상가의 사례를 좀 들어주셨는데 그럼 그거 외에도 구축 상가들도 좀 주의해야 될 점 있을까요? 사례를? 좋은 질문이에요. 네. 준비됐나 보다. 네, 이거는 준비했거든요. 네. 그 기존 상가는 이제 임차인 자체가 가장 임차인일 수도 있어요. 바지사장? 어찌 보면은 이제 그 판매를 위해서 계약해 놓은 그런 임대 물건. 네. 그래서 이제 이제 공실이 났는데 장사를 하는 척하면서 이제 임대료만 좀 높게 형성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계약과 동시에 이제 나가버리는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유지하다가 나가는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 네. 상가를 매수할 때는 그 임차인의 계약서 같은 건 우리가 확인을 못 하나요? 언제까지 계약이 돼 있다 뭐 이런 거? 계약하죠. 그 계약서 자체가 이제 네. 지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불법 아니에요? 정식적으로 계약을 했다가 이제 이제 매매해서 소유자가 네. 바뀌고 난 다음에 3개월 해보니까 나 장사를 좀 못하겠어. 그럼 나 그냥 나갈게 하면 네. 내보내줘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임대료를 좀 이제 보증금 좀 작게 잡겠죠. 네. 아니면 보증금을 다 날리고 나갈 수도 있고 그것도 매매 금액에 포함시켜 넣었을 수도 있고. 하긴. 네. 그래서 임대 시세와 이제 공실료를 조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 사람이 나가더라도 내 다른 상가가 사람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그 사람 지금 200만 원에 계약돼 있는데 내가 조사해 보니까 125만 원밖에 못 받아. 그러면 이제 125만 원에 기한 수익률로 그 네. 물건을 사야 되겠죠. 네. 아니면 안 사거나. 하나 더 있는데 이제 그 매도인이 팔면서 내가 너의 임차인이 될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세일즈 앤 리즈백이라고 하는데 네. 네, 그런 경우에도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잔금을 아예 그냥 보증금을 넉넉히 잡아놓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착오가 없습니다. 상가는 사실상 너무 개별성이 크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분석하고 또 이게 내가 계산한 게 맞는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이제 전쟁터에 나간다는 심정으로 더 네. 조사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30평짜리 상가 네. 월세가 250만 원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나갔어. 이제 앞으로 나간대. 공실이야. 네. 그러면 이 공실인 경우에는 거의 이제 좀 매매가 쉽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네. 보통 이제 그렇죠. 임대를 맞추고 이런 것도 좀 쉽지 맞아요. 않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은 그 물건을 사서 내가 이제 계획이 있어요. 어떤 업종을 내가 임대를 맞추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30평짜리를 그냥 간단하게 뭐 이건 개발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3개로 쪼개면 임대료가 좀 늘어나겠는데 네. 자기가 조사한 임대 시세랑은 맞는 거야. 네. 그래서 3개를 쪼개서 이제 100만 원씩 3개를 맞췄어요. 네. 그 250만 원 월세였던 상가가 3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50만 원 월세가 늘어났죠? 네. 그러면 이제 임대 그 수익률 6%로 역산하면 이제 1억 정도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 근데 그렇게 상가를 막 이렇게 3개 쪼개는 거 이것도 뭐 규제나 이런 거 없이 다 가능한 거예요? 없어요. 가능해요. 네. 가능하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오수나 뭐 이제 오수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네. 것들은 이제 그런 문제가 크지 않고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망하지 않는 상가 투자에서 돈이 되는 상가 투자로 한 가지 팁을 더 얹어드렸으니까 잘 평수가 큰 상가를 나눠서 쪼개기 해서 가치를 좀 높인다. 아니에요? 맞아요. 왜 맞는데 웃으세요? 아니, 사실 이거는 뭐 이제 노하우라고 알려드리기도 좀 모한. 남들은 네. 다 아는 거예요? 저만 모르고?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 불인이들은 네네. 다 모를 수도 있죠. 제 상가 투자에 대한 첫 번째 공부 시간이었으니까. 네,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 아니에요? 네. 네, 어쨌든 오늘은 그 상가 투자의 첫 번째 시작으로 망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그 계산하는 것과 더불어서 임장 활동 그리고 사례 분석 좀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거. 사례 하시다가 잘 모르시겠으면 저희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우리 잭스 형께서 더 친절하게 알려주실 테니까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또 소정의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저희가 여러분 불인이 탈출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우리 평가사님이랑은 이제 언제 보죠? 4월 달에? 4월 달 중순쯤에 볼 거니까 벚꽃 피면 만나겠네요. 네. 봄에는 좀 덜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서 따뜻한 남자가 되어 돌아오시길. 알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시간에는요, 지병근 세무사님과 함께 또 여러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세무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평가선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